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과목 중에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목을 선택한 여러분은 정말 탁월하십니다. 자, 교과서를 볼까요? 넘어가면 머릿말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 차례를 보도록 합시다. 차례를 보면은 이게 지금 분량만 그냥 얼핏 봐도 균형이 안 맞잖아요. 다만 왼쪽 페이지 1, 2단원은 1학기에 끝낼 거고 오른쪽 페이지 3, 4단원은 2학기에 끝낼 겁니다. 자, 근데 보면은 학생들이 윤리와 사상을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포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3월에 개학했다 치고 보통 4월부터 포기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1, 2, 3, 4단원 중에 2단원 동양 부분이 가장 어렵거든요. 물론 사람 성향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양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고 지루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대부분 교사들도 이 부분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재미없는 게 사실이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수업은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동양 부분 배우면서 아 뭐야 윤리 재미없네, 아이 너무 어렵네 이러면서 학기 초부터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시작하자마자 산 하나만 넘으면 여러분 장단컨대 2학기부터 아주 속도감 있게 재밌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초반에 동양 부분만 어렵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서양도 어렵고 사회사상도 뭐 외울 거 많이 나오긴 해. 근데 이 뒷부분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1학기만 한번 버텨봅시다. 자, 넘어가서 구성과 활용도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1단원 인간과 윤리사상 보면은 11페이지부터 볼까요?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읽고 넘어갈 건데 그렇다고 밑줄 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습할 때 전체를 한번 다 봐야 돼요. 알겠죠? 물론 복습할 때도 교과서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다만 거기서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을 제가 밑줄 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줄, 인간은 고도의 사고 능력을 지닌 이성적 존재다. 맞죠? 뭐 이거 부인할 사람 없지. 그 다음에 10번째 줄에 인간은 여러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적, 정치적 존재다. 이 얘기는 누가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맨 오른쪽 굵은 글씨로도 나와 있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래. 정치적 존재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인간은 도저히 혼자 살 수가 없대. 항상 사람들과 모여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게 미국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어. 포커 선수들끼리 내기가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이 혼자 골방에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의식주만 해결된 상태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내기를 했대요. 조건이 뭐냐면 인터넷 당연히 안 돼야 됩니다. 휴대폰 없고 빛도 없어. 적외선 카메라라서 보이는 건데 음식은 밖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의식주만 해결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있으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1억이라고 할게요. 자, 한 달 버티면 1억을 준대.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면 되니까 되게 땡큐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20일 만에 포기합니다. 처음에 며칠은 버틸만 하대. 근데 이게 한 2주가 넘어가니까 환청이 들리고 환각 증세가 일어나면서 정말 미칠 것 같더래.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미담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친구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20일 동안 살았다고 7천만 원을 줍니다. 굉장히 쿨하죠. 그리고 이 실험했던 사람, 이 당사자는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는 한 달만 버티면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20일을 버텼대. 근데 목표조차 잡을 수 없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고립된다면 더 살기 힘들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난처럼 시작된 내기에서 멋진 인터뷰를 할 수 있나 좀 감탄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밑에서 4번째 줄, 인간을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가는 서사적 존재로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서사라는 게 이야기이잖아. 인간 하나를 그냥 개인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존재로 보는 거야. 그 사람은 단순히 한 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직장 동료, 각 사람들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스토리가 있는 존재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다각도로 봐야 한다라는 의미죠. 이런 말을 맨 아래줄 맥킨타이어가 했습니다. 맥킨타이어 오른쪽에 이제 굵은 글씨 보면은 아직 살아있어. 아직. 네, 아직 살아있는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정의가 이성적 존재, 사회 정치적 존재, 서사적 존재,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두 번째 줄에 도구적 존재, 유희적 존재, 넷째 줄에 문화적 존재가 나와 있죠. 여러분, 뭐 도구는 다 알 거고 유희가 뭐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화적 존재.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있잖아. 도구, 유희, 문화적 존재. 이 세 가지를 묶는 영상 하나를 봅시다. 요즘 코로나로 전 세계가 자가격리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특히 이태리가 가장 심하잖아요. 근데 이태리에서 지루하게만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또 밖에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어떤 걸 했냐면 서로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해줍니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거 자기 나라니까, 자기 동네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멋진 영상은 뭐냐면 독일의 밤베르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거 제 기존 영상 보면 제가 가서 드론도 날렸던 곳이죠. 근데 이 밤베르크라는 곳에서 이태리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태리 사람들을 위해서 힘내라고 노래를 합니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태리 민중가요를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야, 정말 다른 나라를 혐오하지 않고 그 나라 아픔에 공감하면서 멋진 응원을 하는, 아파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노래를 보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유희라는 게 정말 멋진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풍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인간이 윤리적 존재라는 점에 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차이가 뭐죠? 둘 다 굉장히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 그리고 여러분은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도덕을 2, 3년 배우잖아요? 도덕이 뭐야, 도덕. 그리고 윤리는 또 뭐야?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들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도덕이란 어떤 행위나 사안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규칙 혹은 방향입니다. I would have gone with you to the end. Into the very fires of Mordor. I know. 그렇다면 윤리는 뭐냐면 도덕과 뜻은 비슷한 것 같아도 또 뭐가 다르냐면은 이 도덕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왜 옳은지, 그 사안이 왜 틀린지를 따지는 게 윤리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윤리적 존재래요. 인간이 어떤 윤리적 존재이냐는 올해 1년간 저와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그 다음 17번째 줄. 인간은 도덕적 인격을 갖추고 윤리적 삶을 지향할 때 비로소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13페이지. 네 번째 줄.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뇌과학이나 심리학 등에서는 인간 마음이나 욕구 등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자, 인류가 던진 질문 중에 가장 오래된 질문이 뭘까? Who am I? Who am I? Who am? Am. Yes.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너는 누구고? 우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가장 오래됐고 가장 답하기 쉽지 않죠. 단순한 질문인데도 답하자면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 오래된 질문이 옛날 질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는 뇌과학, 심리학 등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계속 논의되고 있대.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모두의 관심사죠.
밑에서 두 번째 줄.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할 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올 한 해 한번 알아봅시다. 자, 밑에 탐구와 성찰을 볼까요? 이거 지금 좀 재밌는 사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유럽의 중세 시절에 동물 재판이란 게 있었대. 끔찍한 사건이 나오죠. 5살 아이가 돼지에게 죽었는데, 근데 그 돼지를 그냥 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는 거야, 재판을. 그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보기에 좀 웃기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왠지 좀 바보 같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의외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칠판을 한번 볼까요? 자, 동물이 죽였다고 해도 우리가 그 동물을 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그 동물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얘기를 확장해 봅시다. 인간인데 동물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 애기죠, 애기. 미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2살짜리 애가 방에서 놀다가 총을 쐈어. 그 총이 거기 있었나 봐. 그래서 총을 쏴가지고 아빠가 맞았거든. 제가 알기로 죽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상을 당한 거죠. 자,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면은 누구를 욕해? 어쨌든 애기가 가해자잖아. 근데 그 애기를 욕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인 아빠를 욕하죠. 그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왜 총을 애초에 거기다 둬? 라고 비난을 하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는 총에 대한 개념이 없고 선과학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걸 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고, 그쵸? 그래서 걔가 설령 잘못을 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반면에 이 아버지는 이런 사전의 개념을 당연히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면은 총을 거기다 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겁니다. 하물며 애기보다 더 어린 신생아라면 그 신생아가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잘못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탓할 수 있는가? 신생아가 너무 어리다면 조금 키워볼까요? 청소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청소년의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이죠. 야, 청소년이 결코 착하지만은 않다. 결코 순수하지 않으니 이 청소년의 범죄는 성인과 똑같이 다뤄야 한다. 이런 여론이 최근 들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저도 주시하는 바이고, 게다가 요즘 끔찍한 강력범죄를 보면은 그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도 청소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쉽지만은 않아요.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한다면 그 나이를 어느 정도로 낮출 건지 이걸 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게다가 제가 좀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하자라는 말은 그 범죄의 가해 의도가 성인과 동등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충분하게 갖고 있고 상황 판단을 할 줄 안다는 점에서 그 범죄 행위를 충분히 비난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서 투표권은 안 줘. 투표권은 안 된대. 여러분, 청소년한테 투표권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어려서입니다. 어려서. 성인과는 달리 판단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안 주죠. 자, 선거 얘기가 나오면 청소년은 애기 취급해. 아니, 아예 거론조차 안 하죠. 그쵸? 근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어른 취급해. 자,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야,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니? 책임을 지울 거면 그만큼의 권리를 주고, 권리를 줄 수 없다면은 그만큼의 책임도 물어서는 안 되죠. 왜 청소년 범죄는 성인처럼 취급하자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같이 나누려 하지 않는가?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자, 그 다음. 예전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아주 어린 그 10대 후반의 지적 장애인이 어떤 건물에서 한 5살 남짓한 아이를 건물 밖으로 던졌어. 그래서 애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너무 끔찍하잖아. 그 죽은 애가 참 너무 안 됐고, 근데 얘를 처벌하려고 보니까 얘는 제대로 기억도 못해. 그냥 뭐 던진다, 뭐 사람을 죽인다 이런 인지 자체를 못하는 애야. 가해 당사자는 그럼 아무런 처벌을 안 할 것인가? 아니면 처벌을 할 것인가? 혹시 처벌을 한다면 10대 후반 혹은 성인의 처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아 수준의 처벌을 할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심신미약의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심신미약 나올 때마다 좀 이렇게 찌푸려지잖아요. 자, 근데 지금 얘기해서 전제를 확실히 깔게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로 저 기억 안 나요. 저 제정신 아니었어요. 그럼 뻥치는 거 빼고 제가 말하는 건 진짜 심신이 미약한 상태. 어리거나 아니면 뭐 지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보통 심신미약 얘기 나오면 좀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술을 왜 마셔? 술을 안 마시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게 예를 들어 10년 동안 하루에 3병을 마셨는데도 멀쩡해. 그런데 그런 주량 좋은 사람도 어느 날 한두 잔만 먹어도 휙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술이라는 게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감기약을 먹고 술 한 잔을 했다던가 혹은 술을 안 먹어도 내가 먹는 약 종류에 따라서 내 체질과 안 맞으면은 내 심신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조현 증세가 있어서 자아와 의지가 분리된 사람이거나 그러면 약 먹고 나서 혹은 나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 판단력은 충분히 흐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의 범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14페이지. 여기 한 사상가가 나오네요. 독일의 겔렌이라는 사상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결핍된 존재래. 그렇죠. 결핍된 거 맞죠. 우리는 새처럼 날지도 못하고 웬만한 포유류처럼 힘이 세지도 못하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물고기처럼 물에 오래 있을 수도 없어. 어떤 동물보다 달리기도 느리고 후각이나 청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열등하단 말이죠. 결핍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히려 인간이 그렇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결핍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전했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무기도 만들고 불도 다룰 줄 알고 음식도 비축하고 책을 통해서 지식을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결핍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였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봅시다. 또 봐요.